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미국을 향해서 올해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죠. 그런데 그날 영변에서는요, 심상치 않은 징후가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4월 12일 북한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영변 주변에서는 뭔가 이상한 징후가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미국에게 연말 시간표를 던졌던 그날도 영변에서 아주 징후가 포착이 됐다고요. 어떤 징후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사성 물질, 네. 이런 수송 용기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또 특수 열차가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서 액션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네. 사실 그것을 뭐 한때는 공개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던 북한이 그 안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감시기구들에게 우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시그널을 좀 받아달라 이러면서 이제 행동을 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긴장감을 조성하고 또 자신들도 하나의 히든 카드가 있다 이런 걸 자꾸 광고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카드 또는 핵물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해석을 했죠. 나 사고 치기 전에 좀 말려달라 이런 뜻이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과거의 북한의 협상 전술로 봐서는 빨리 회담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 벌어지기 전에 와서 빨리 말려 이 얘기예요. 북한의 대내적으로도 지금 보도기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빨리 회담하자는 사인이에요. 이 징후는 핵물질을 추출하고 핵미사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한반도로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급파되고 있죠. 미국 정찰 자산 3총사가 번갈아 가면서 급파되고 있는데요. 영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징후를 포착하는 미국의 코브라볼이라는 정찰기가 오키나와에서 서해로 날아왔기 때문인데요. 자, 신 대표님. 코브라볼,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세 가지 최신 정찰기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코브라볼이 왔다 그러면 어떤 이상 징후를 주로 포착하기 위한 건가요? 그렇죠. 리벳 조인트와 컴뱃 센터는 일단 그 탐지하는데 감청하고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징후가 있다라는 판단을 리벳 조인트나 컴뱃 센터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브라볼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브라볼이 3월 달에도 왔었어요. 그때는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5일 날 또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15일 날 이것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코너에서 이야기한 북한의 발사체, 그것이 어떤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코브라볼이 왔고. 그래서 이스칸더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그 관련한 후속 보도가 안 나오는 것을 봐서 코브라볼이 봤을 때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입을 꼭 닫고 있었던 이 강경파 존 볼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이 볼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군요. 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징후가 필요하다. 진정한 징후. 김종모 시장님. 이 진정한 징후라는 게 뭔가요? 지금? 자, 조금 아까 우리가 보도했듯이 영변에 있는 오메가2 원자로 또 그걸 재처리하는 재처리 시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지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미국 측에서 공개한 그 북한의 핵시설이 한 100한 서너 군데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4, 50군데 정도 되는 그 시설은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그건 폐기돼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 영변 시설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는 핵설이 동향을 핵무기를 증강시키는 그런 동향들이 중지돼야 되는데 현재 전혀 그런 게 없다. 이런 것들 중지해야만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씩 천천히 나아간다. 급할 건 없다. 이런 뜻이죠. Third summit with North Korea's chairman in mind, and does that also It include? could happen. The third summit could happen, and it's step by step. It's not a fast process. I've never said it would be. It's step by step. I enjoy the summits. I enjoy being with the chairman. I think it's been very productive, and it really is. It's a step by step. It's not going to go fast. I've been telling you that for a long time. If it goes fast, it's not going to be the proper deal. 미국에서는 북한에게 진정한 징후를 원하면서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징후가 다른 곳에서 또 포착이 됐습니다. 시리아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뉴스탑탄에 출연했던 태영호 전 공사,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핵기술 또는 무기기술을 다른 곳에 팔아서 돈을 채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죠. North Korea continues to try to illegally sell weapons in places like Libya, Sudan, and Yemen. 김정은한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돈입니다. 만일 하나 미국이 계속 핵 의혹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한테 공식 그러면 우리도 죽을 수는 없다. 결국은 우리도 배째는 밖에 없는데 배째는 방도는 뭐냐? 핵 기술을 사겠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네.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살 방도를 모색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박사님,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해서 북한 미사일 기술자가 사망했다. 특히나 시리아에서 미사일 기술 개발을 하던 그 과학자가 사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북한이 그러면 시리아와 무기 커넥션이 드러난 셈이 아닌가요? 그렇죠. 커넥션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네. 바로 이제 13일 그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제 공습을 했는데 중서부 지방 시리아 중서부 지방을 공격했는데 거기서 그 17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북한의 기술자들과 벨라루스인들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결국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거기 가서 계속 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었다. 즉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뭔가 이런 핵과 관련된 것을 시험 생산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연불에 불과하고 그러네요. 아직도 이전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을 드러나는 그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리아하고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네. 1980년대 초에 레바논 전쟁했을 때 그때는 북한의 군사 고문단뿐만 아니라 들어가가지고 직접 전투를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을 때는 북한의 고문단이 들어가가지고 직접 전투 지휘를 도와줬어요. 도와줬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에다가 병변에 있는 오메가 도원전하고 똑같은 것을 이제 짓다가 이스라엘이 그걸 이제 적발을 해서 바로 공습을 해서 파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벌써 북한의 핵 기술이 시리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벌써 입증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볼 때는 이번에 미사일 기술만 간 건지 아니면 핵 기술도 같이 전달하고 있는 건지 이건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사실은 의외로 전 세계에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수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산 스커드 미사일 한 발이 700만 달러에 거래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어 있었고 노동 미사일 한 발에 1,200만 달러였었습니다. 북한이 파키스탄에 노동 미사일을 수출을 했고 파키스탄은 그걸로 인도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이란에도 또 그 노동 미사일을 수출했고 그런 것을 보면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단거리 미사일 있어야 되겠죠. 노동 미사일이 아니고 스커드 미사일을 수출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라인을 깔아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스커드에 핵탄두 장착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네, 시리아는요 북한과만 단독 수교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수교가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1950년대부터 계속해서 시리아에 북한이 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유엔 보고서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그동안 고위급 회담을 진두지휘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절친이다 라고 불리는 미국의 악동, 농구 스타죠. 데니스 로드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만났다고 자랑하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인데 말이죠. Chairman Kim signed a document in Singapore in June. He's told me no fewer than half a dozen times that he's prepared to denuclearize. I've now spent more time with Chairman Kim than Dennis Rodman. I'm very proud of that.
We're not home yet, but I pray that one day that President Trump gets to announce that we're removing the sanctions regime from North Korea. 안 박사님, 아니 갑자기 왜 폼페이오 장관을 교체해달라고 그런 겁니까? 여태까지 폼페이오와 얼마나 많이 만나고 평양을 몇 번을 가고 이랬는데요. 그렇죠. 제가 잘 몰라도 아마 미국 국무성이나 외교계에서 폼페오보다 더 온건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북한이 갑자기 폼페오를 바꿔달라 이것은 결국 뭐 매티스나 무슨 볼턴이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미국이 북한에 이제 김영철과 김영호를 좀 바꿔달라 이런 데 대한 어떤 말은 되받아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 상원의 외교위라든지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김정은은 독재자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불량국가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하.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무성은 미국국이라는 국이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북미국이 있듯이 미국국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국 국장이 폼페이오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고요. 아하.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 계속 대화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과 트럼프 두 순회는 신뢰가 아주 돈독하다. 네. 이런 것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거죠. 그렇군요. 북한이 회담을 하다 불리하면 선수를 교체해달라고 소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네. 특히 남북 대화하다가 우리 통일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들면 통일부 장관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진짜 바꾼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현재 미국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을 교체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표를 내달라고 하면 미국에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어림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처럼 북미 간의 양보 없는 이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오래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서 회담 러브콜을 보냈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는데요. 그 첫 번째 정황, 바로 김정은의 집사죠.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김창선이 목격됐다는 것, 이곳엔 얼마 후에 김정은이 갈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달 말에는 이제 모스크바를 다녀왔지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 가려면은 열차로 일주일 갔다 일주일 돌아와야 되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블라디보스톡이라는 푸틴이 이제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해서 가까운 장소를 선택한 것 같은데 지난해 이제 싱가포르 갈 때도 김창선이 우리 기자들한테 걸리니까 놀러 갑니다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뭐 놀러 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정상회담을 하는데 4월 25일경에 하지 않겠는가. 4.25는 이제 북한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지만 뭐 김정은이 그걸 그렇게 시답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는가.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의 기차역에서 목격이 된 걸로 봐서 그러면 이번에 김정은이 기차 타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기차 타고 가기가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진 핫산 코스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 가게 되면 10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부담이 없죠. 지난번에 베트남을 가는데 66시간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열차를 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돌아오면서 중국을 들러가지고 중국의 고인사들하고 이제 회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차 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출연한 김창선의 모습, 일본 후지TV에서 촬영한 화면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장면, 김창선이가 왔다는 것은 김정은이 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징후가 포착이 됐어요. 북러 정상회담 개최하는 장소까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극동 연방대학교라고 대학이 하나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전면 폐쇄가 됐다고요? 보안 때문에 그렇겠죠?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거리가 7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로는 1시간 반이고 열차로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루스키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그러니까 세계 최장의 사장교, 그러니까 이 줄로 이어진 그런 다리를 사장교라고 하는데 그 사장교를 건너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때 센토사 섬과 비슷한 지형이죠. 이 안에 극동대학이 있는데 그 건물이 폐쇄가 됐다. 그러니까 이곳이 회담장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인가라는 이유겠죠. 왜 만날 것인가? 네. 뭐라고 보십니까, 김정은 씨? 네.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중국에 대한 의존이 강합니다. 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로 다 담으면은 넘어지면 다 깨지면은 그다음에 그렇죠.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항상 무역 다변화 또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의존도를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경감시켜 가지고 네. 다른 데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가장 큰 게 식량 문제인데. 아, 식량. 예, 식량. 그러니까 밀가루를 푸틴 대통령이 5만 톤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만나서 가져가면 북한 주민들한테 큰 생색을 낼 수 있으니까 아하. 하는 게 좀 큰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푸틴이 밀가루 주겠다고 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아하.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노동자들이 그럼 네. 연말이면 다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그 북한 경제에는 타격이 크니까 그렇죠. 아마도 좀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중국처럼 한 도강 비자만 가지고 한 2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아하. 2개월마다 사람을 바꿔도 좋으니까 네. 2개월짜리라도 받아 좀 달라. 연장해달라. 네,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버티기에 들어간 김정은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 노동자들이 올해 안에 모두 들어와야 하는 이 상황이 아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러시아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만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좀 연장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석은 태공사도 예측을 했었죠. 지금 올해 김정은에 한 데서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해입니다. 네. 하나는 대북 제재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 광물 수출이 계속 막혀서 우려 연접도 하나 있지만은 올해 말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거의 7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네. 돌아가야 됩니다. 유엔 제재에 의해서. 네네.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김정은은 이제 대단히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푸틴과 정상회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언제 만날 겁니까? 가기 전에 만날까요? 아니면 푸틴 만나고 와서 만날까요? 우선 이번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외교가에서는 중국 간복이다. 이렇게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간복이요? 예. 지금까지 질투심 중국의- 유발입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시진핑 국가주석과 4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네. 이 미중 전쟁,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제쳐놓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하고 뭔가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하. 이를 지렛대로 해서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을 만나고 원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버틸 이 기간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뭔가 준비하는 모양새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